이혼은 내가 서명해야 끝나요. 그런데 난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저는 배가 불러온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를 배에 품은 채 제 앞에 당당히 서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그 여자를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싸우기로 했죠. 새벽마다 국 끓이며 지켜온 제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주지 않기로요. 법으로 제 방식으로 제대로 끝내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새벽 4시의 어느 평범한 아침부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장기동의 작은 한식당 해뜰날에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에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도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커다란 국솥에 물을 받아 올리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우리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보, 국간 좀 봐줘. 예전엔 남편 윤태석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국자를 건네주곤 했죠. 우린 그렇게 25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석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 또 회식이야. 늦을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 핑계는 점점 많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식당 일이 고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석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를 볼 때 그 눈에는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만 가득했죠. 태석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왜? 짧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날 밤 태석이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2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석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앉아? 기다렸어. 밥 먹었어? 먹었어. 태석이는 신발을 벗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태석이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미소였어요. 누구야? 거래처. 태석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국을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너무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태석이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엔 1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이미 자는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더니 샤워를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욕실 밖 탁자 위에 놓인 태석이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일어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소연.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소연이라고?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태석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그의 표정, 밤늦게 들어올 때의 냄새, 말투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윤태석은 지금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태석이가 말했습니다. 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무슨 얘기? 앉아봐.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태석이도 제 맞은편에 앉았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말해봐. 제가 먼저 재촉했습니다. 태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혜윤아, 미안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요. 우리, 이제 끝내자. 태석이의 말이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뭐, 이혼하자.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저는 멍하니 태석이를 바라봤어요. 귀가 제대로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면 돼.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할게.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반년쯤.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장소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밀어냈어요. 서명 안에 혜윤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태석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사랑이 식었어. 이제 더 이상 우린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시간 줘.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25년이요. 저는 25년 동안 윤태석의 아내였고 식당 주인이었고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손님들 웃음소리에 기뻐하고 밤에는 설거지하며 내일을 준비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4시에 일어났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단단한 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겠어. 무너지지 않겠어. 이건 내 인생이야. 장소연.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태석이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 언제부터 만났어? 태석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알고 싶으니까.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 태석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작년 겨울? 저는 되짚어 봤습니다. 작년 겨울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태석이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카페야. 소연이가 운영하는 곳. 거기 자주 갔었어? 응.
처음엔 그냥 커피 마시러 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좋았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석이가 다른 여자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에 빠지는 동안 저는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는 38. 저보다 14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살 거야? 태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임신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넉 달 됐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럼 진짜 끝인 거네. 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이는 또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석이는 짐을 쌌습니다. 어디가?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서류 서명하면 연락해. 태석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태석 씨. 태석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25년이 이렇게 가벼워? 태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도 이 식당도 제 삶 전부가요. 며칠 뒤 저는 장소연의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소연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저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어요. 원목 가구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카운터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50을 넘은 제 얼굴보다 훨씬 젊고 밝았습니다. 장소연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소연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연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가 약간 볼록했어요. 임신 넉 달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거야. 하지만 막상 보니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였거든요. 저처럼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올 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언제 서명할 거야? 빨리 좀 해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태석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혜윤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서명 좀 해줘. 소연이가 힘들어해.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힘들어? 그럼 나는?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난 끝난 줄 몰랐는데. 태석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집착해? 보기 안 좋아.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집착?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해놓고 내가 생각할 시간도 안 주면서 집착이래? 이미 결정된 거야. 소연이 아이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도장 찍고 사라지라고. 태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줄게. 식당도 반반하고. 식당?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식당은 내가 키운 거야. 새벽마다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손님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나도 같이 일했잖아. 같이 일했다고? 당신은 나가서 놀기 바빴잖아. 태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윤아, 말 조심해. 조심할 건 당신이야.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낸 사람이. 그 말에 태석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런데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저는 태석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하는 거? 당신이 25년 동안 내게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고 싶어? 뭔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한 배신, 거짓말, 상처 전부 돌려받을 거야. 법으로. 태석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응.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제대로 싸울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벨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장소연이었어요. 카페에서 봤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정혜윤 씨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장소연이고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홀로 나왔어요. 소연은 배가 볼록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소연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태석이가 보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왔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태석이한테서 받은 서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넉 달 됐고요. 태석 씨 아이예요. 알아요. 태석이한테 들었어요. 그럼 이해하시잖아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가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소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미 둘 사이는 끝났잖아요. 끝났다는 건 누가 정해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석 씨가 말했어요. 정혜은 씨랑은 진작에 사랑이 식었다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래서 당신한테 간 거예요? 그렇게 비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저는 소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이 가졌는데? 정혜은 씨가 서명 안 해주니까 힘든 거예요. 제발 좀 놔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내가 서명해야 끝나요. 그런데 난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요. 그게 언젠데요?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인생 25년이 걸린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순 없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뒤적여 뭔가를 꺼냈어요. 그럼 이걸 보고 결정하세요. 그녀가 내민 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기예요. 태석 씨 아기고요.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화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소연에게 돌려줬어요. 아이한테 죄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죄가 없어요. 뭐라고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인가요?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소연 씨, 제가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윤태석이랑 결혼할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죠. 그 사람 믿고 새벽마다 국 끓이고 식당 키우고 집안 지켰어요. 소연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났대요. 아이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혼하재요. 제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제 25년이 정리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장소연 씨, 돌아가세요. 그리고 태석이한테 전해줘요. 법대로 하겠다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이요? 네.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낸 사람한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보면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식당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날 밤 태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윤아, 소연이 만났다며? 응, 왔더라고.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소연이가 엄청 놀랐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법으로 싸우겠다고 했다며? 위자료 받겠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그럴 거야. 혜윤아, 정신 차려. 우리 원만하게 끝내자. 원만하게. 불륜 저지른 사람이 원만하게 끝내자고. 그럼 넌 뭘 원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 내가? 응. 재산도 위자료도 전부 다 제대로 받을 거야. 태석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윤아, 그러면 우리 식당 어떻게 돼? 식당 망하면 둘 다 끝이야.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야.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응.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김지연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죠. 어제 상대방이 직접 찾아왔어요. 제 말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보통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제가 잘한 건가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정혜윤 씨가 피해자예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하셨죠? 네, 여기요. 저는 며칠 동안 정리한 서류를 건넸어요. 식당 통장, 부동산 서류, 차량 등록증까지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혜윤 씨, 당당하게 싸우세요. 잘못한 건 상대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혜윤 씨,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사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포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질투에 미친 전처가 임산부를 괴롭힙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카페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남편이 저랑 사귀는 게 싫다고 위자료를 수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임신 석 달인데 그 스트레스에 유산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식당 하는 사람인데 글 아래에는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윤 씨,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댓글 보세요. 벌써 100개가 넘었어요. 저는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산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식당 어딘지 알려주세요. 안 갈게요. 돈에 미친 사람 같네요. 남편이 떠난 이유가 있네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혜윤 씨, 나는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박 사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뚝 끊겼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6시면 자리가 꽉 찼는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맘카페뿐 아니라 김포 지역 커뮤니티 곳곳에 그 글이 퍼져 있었어요. 어떤 글에는 제 실명까지 나와 있었죠. 정혜윤, 김포 장기동에서 식당 운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장소연 씨, 이거 무슨 짓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요. 당장 내려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을 쓴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협박했어요? 위자료 수억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변호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저한테는 협박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소연 씨, 제발 글 내려요. 제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저도 제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태석 씨 없으면 저랑 아기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정혜윤 씨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법으로 싸우겠다고 하신 거.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그냥 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는데 유리창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임산부 괴롭히는 나쁜 식당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게시글 캡처하고 식당 사진도 찍으세요.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니까요. 그럼 고소할게요. 당장요. 혜윤 씨,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차근차근 대응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계속 끊겼어요. 일주일 동안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미숙 언니는 제 친구였어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혜윤아, 괜찮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한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죠. 인터넷에 글 봤어. 진짜 아니지? 당연하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미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믿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어버리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반박글 올려봤어? 그럼 더 관심만 끌 것 같아서. 미숙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윤아, 이번 기회에 그냥 이혼해. 재산 받을 것만 받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분해. 왜 내가 당해야 해? 맞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미숙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힘내. 나는 내 편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죠.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이야기 저는 결혼 20년의 삶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새벽마다 국 끓이던 일, 명절마다 시댁 음식 만들던 일, 아이 없는 서러움을 혼자 사귀던 일, 그리고 남편의 배신, 불륜녀의 거짓말까지요.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싸워야 해.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고소하고 싶어요. 명예훼손으로.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빨리 진행해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예요. 필요하면 쓰세요. 김 변호사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윤 씨, 이거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생생한 기록이 있으면 판사도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혜윤 씨, 이미 이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 이제 안 울어. 법으로 싸울 거야. 제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9시쯤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야? 호주에 있어야 할 아들 윤지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요. 왜 여기 와? 연락도 없이? 엄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우는 캐리어를 옆에 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엄마 얘기.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포 커뮤니티에 엄마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몰라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왜 혼자 참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말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전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겪으셨다니.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니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식당 관련 서류들이요. 제가 온라인으로 다 뽑아왔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식당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 거래 내역까지요. 어떻게 이걸? 지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작년부터 아버지가 식당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뭐? 한 달에 200씩,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아마 장소연 씨한테 갔을 거예요. 카페 운영 자금이나 생활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이거 중요한 증거 아니야? 네. 이건 재산 은닉이에요. 재판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아버지 명의 계좌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엄마가 모르시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은행에 조회 요청했더니 아버지 명의 비밀 계좌가 나왔어요. 잔액이 5천만 원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석이가 나한테 숨긴 통장이 있다고? 네. 아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안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지우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엄마,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 차례예요. 그날 밤 지우와 저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태석이가 빼돌린 돈, 숨긴 계좌, 불륜 증거까지요. 엄마,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요. 8대2 아니 9대1도 가능할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위자료도 7천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엄마. 다음 날 저희는 함께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김 변호사는 지우가 정리한 서류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지우 씨가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법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호주에서 로스쿨 다녔어요.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요. 김 변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자료면 재판에서 아주 유리해요. 특히 재산 은닉 부분은 결정적이에요. 그럼 엄마가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요. 상대방이 불륜에다 재산까지 빼돌렸으니 법원에서도 엄하게 판단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재산 가압류 신청부터 할게요. 남편분이 재산을 더 빼돌리지 못하게요. 가압류요? 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식당 건물도 가압류 걸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공동 명의니까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 변호사는 곧바로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가압류 결정이 나왔어요. 태석이 명의의 모든 재산이 묶였습니다. 통장, 차량, 그리고 식당 건물까지요. 태석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재산 보호야. 내 통장이 다 막혔어. 카드도 안 돼. 당연하지. 재산 가압류 걸었으니까. 태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소연이가 카페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넌 정말. 태석아, 내가 먼저 말했잖아. 법으로 싸우겠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 권리예요. 지우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며칠 뒤
지우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식당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증여하는 게 어때요? 뭐, 증여세는 좀 나오지만 그게 나중에 재산 분할 때 유리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지우는 설명했습니다. 식당 건물이 제 명의가 되면 아버지가 손뗄 수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엄마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해? 네. 변호사님이랑 상의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우야, 그럼 너한테 부담이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엄마한테 드릴게요. 결국 저희는 증여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를 옮겼습니다. 일주일 뒤 식당 건물은 윤지우 명의가 되었어요. 태석이는 그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전화했습니다. 혜윤아, 식당을 지우한테 넘겼다고? 응,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그게 말이 돼?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야. 아니야. 이제 내 아들 재산이야. 너 정말. 이건 불법이야. 불법 아니야. 합법적으로 증여한 거야. 태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석아, 너도 소연이한테 돈 빼돌렸잖아. 우리 서로 할 말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는 식당에 손도 못 대요. 고마워, 지우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일궈온 건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을 지킨 기분이었어요. 조정실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조정 담당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우, 김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석이와 장소연,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태석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배가 더 불러 있었어요. 6달쯤 된 것 같았죠. 조정 담당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을 신청하셨으니 오늘은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청구인 측에서는 8대1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피청구인이 혼인 중 재산을 은닉하고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산 은닉이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요. 생활비로 6개월에 1,200만 원이요? 그것도 청구인 몰래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해서 장소연 씨 계좌로 송금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상대방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겁니다. 사업 자금이요? 김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차용증이 있나요? 계약서라도요? 상대방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태석이를 쳐다봤어요. 윤태석 씨, 이게 사실인가요? 태석이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연이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도와준 겁니다. 부인 동의는 받았나요? 아니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인 중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큰 금액을 빼돌린 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상대방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식당 건물을 아들 명의로 증여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건 합법적인 증여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여세도 납부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네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태석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건물은 제 돈으로 산 건데. 앉으세요, 윤태석 씨.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부인이 자기 몫을 아들에게 증여한 건 정당한 권리예요. 태석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구인 측은 8대1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을 고려하면 합당한 비율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너무 과도합니다. 5대5가 적절합니다. 5대5라니요? 잘못한 사람이 절반을 가져가겠다고요?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변호사님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양쪽에서 사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7대3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이 명백하니까요. 판사님, 상대방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7대3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럼 6대4는 어떤가요? 판사가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김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대4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방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6대4로 합의하겠습니다. 이제 위자료 문제만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7천이요? 상대방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과도합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불륜으로 파탄낸 대가로 적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피식 웃었어요. 비밀 계좌에 5천이 있던데요? 그리고 차량 팔면 3천은 나오죠. 상대방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어요. 7천은 좀 과해 보이네요. 5천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5천이면 괜찮아. 5천으로 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그때 장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장소연 씨, 이 자리는 부부간 조정이에요. 제3자는. 하지만 저도 당사자잖아요. 제 아기 아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건데.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장소연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빼앗은 건 내 남편이에요. 25년을 함께 산 내 인생이고요. 하지만 당신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한 것처럼 나한테도 내 삶이 필요해요.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태석이 원하면 당신이랑 살 수 있어요. 난 막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요? 응.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요. 그게 법이에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조정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6대4, 위자료는 5천만 원. 이해 없으시죠? 양쪽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조정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우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끝난 거지? 네. 이제 끝났어요.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혜윤 씨, 잘 싸우셨어요. 좋은 결과 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온전히 내 것이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이는 약속대로 위자료를 입금했어요. 나머지 재산도 정리됐죠. 저는 그 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이제 내 돈으로 내 식당 꾸미는 거야.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언니가 좋은 곳을 소개해줬어요. 혜윤아, 여기 사장님 진짜 잘해. 우리 집도 여기서 했거든. 고마워, 언니.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분이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으세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요. 손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좋습니다. 제가 디자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뒤 디자인이 나왔어요. 원목 가구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커다란 창문이 있는 식당이었죠. 마음에 드세요? 완벽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그동안 저는 새 메뉴를 연구했죠. 엄마, 이거 맛있다. 지우가 제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새로운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요리들이었죠. 엄마,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네. 요즘 사람들 다 인스타 보고 식당 찾아와요. 지우는 제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설치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음식 사진이랑 식당 사진 올리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우는 제게 사진 찍는 법부터 글 쓰는 법까지 알려줬어요. 엄마, 해시태그도 꼭 달아야 해요. 김포 맛집, 한식, 이런 거요. 그래. 알겠어. 리모델링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새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해뜰 날에서 다시 시작으로요. 엄마, 간판 이름 정말 좋아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간판이 달리는 날 미숙 언니가 찾아왔어요. 혜윤아, 대박이다. 완전 새 식당 같아. 그치? 나도 뿌듯해. 미숙 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손님 엄청 올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 재개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뒤였어요. 그 사이 저는 인스타그램에 식당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 새 메뉴, 간판 사진까지요. 엄마, 벌써 팔로워가 200명이에요. 정말? 그게 많은 거야? 처음 치고는 많은 거예요. 지우는 제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줬어요. 댓글에 답변도 달아주고 예쁜 사진도 올려줬죠. 재개장 전날 밤 저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로 깔린 바닥, 밝은 조명, 정갈한 테이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재개장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주방에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올렸어요.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25년 동안 해온 일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아침 10시 지우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벌써 준비하세요? 응. 손님 올 준비해야지. 떨리세요? 엄청. 지우는 웃으며 제 어깨를 안았어요. 잘 될 거예요. 엄마 요리 맛있는 거 저 아는걸요.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고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여기 유명하다면서요? 아,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커플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2개요. 네, 금방 나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예쁘게 담았죠. 여기 나왔습니다. 음식을 내놓자 커플이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많이 드세요. 커플은 한 입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 손님이 계속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거의 다 찼죠. 엄마, 대박이에요.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저는 정신없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힘이 났죠. 저녁 6시쯤 미숙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혜윤아, 소문 들었어. 오늘 대박이었다며? 응.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 다행이다. 진짜 잘 됐다. 미숙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윤아, 넌 이제 진짜 자유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매출을 계산했어요. 첫날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정말? 네. 첫날 치고 엄청 잘 됐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 식당 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었거든요. 이제 잘 될 것 같아. 당연하죠. 엄마 요리가 최고인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포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해냈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날마다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00명을 넘었죠. 엄마, 이거 봐요. 리뷰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김포 숨은 맛집 발견.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은 느낌.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리뷰를 읽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엄마.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숙 언니가 또 찾아왔어요. 혜윤아, 너 요즘 완전 달라 보인다.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나도 느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정말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정혜윤의 인생이요. 봄이 완연했습니다. 김포의 거리는 벚꽃으로 가득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식당 재개장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였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주방의 바쁜 소리, 직원의 밝은 목소리, 모든 게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5팀이나 들어왔어요. 직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겠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덕분에 저는 한결 편해졌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잠깐 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앞 작은 텃밭에 제가 심은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잘 자랐네. 저는 상추잎을 하나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그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지우는 한 달 전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꼭 안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응, 걱정 마.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식당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와도 괜찮나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신사는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그 뒤로 그 신사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어느 날 신사가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뭐예요? 상추 모종이에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화분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상추잎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겠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상추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상추잎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밝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책임이라는 걸요. 남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책임이요. 저는 이제 저를 선택했습니다. 제 행복을, 제 삶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혜윤이었죠.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상추잎을 바구니에 담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들에게 이 신선한 상추를 내어드릴 거예요. 제가 정성껏 키운 것들로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김포의 봄은 여전히 따뜻했고 제 식당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텃밭을 돌봤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요. 25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정혜윤으로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싸우고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